지난 시간에 저희가 일본의 토지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네네. 근데 정작 우리나라 얘기는 못해가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아쉬웠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이야기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쭉 보니까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토지 보유 관계가 가장 불평등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사람 중에 이제 라데진스키라는 분이 계셨죠. 네. 이제 이 양반이 와서 보니까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 같은 경우 보면 전체 가구의 4% 정도가 55%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식민지 시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대만, 뭐 조선 여기에다가 이제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일본의 투자는 주로 농업 부문 투자는 대만 쪽에 집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의 농업 부문의 기반은 상당히 좀 약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식민지 시절에 전체 토지의 한 20% 정도는 또 직접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토지 소유가 상당히 편중돼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하에 네. 토지 개혁을 실시를 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토지 개혁도 미국이 했어요? 아니면 일본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이제 이것들을 이제 했어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쫓겨난 상태고 미군정 상황이었으니까 네. 이제 했으면 이제 미군이 했어야 되는데 이제 미군정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개혁은 좀 부담스럽다. 우리가 이제 아직 이 정부도 안 만들어져 있고 이 뭐 한국 정부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네. 이런 이제 전면적인 토지 개혁을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일단 임대료를 동결하는 거죠. 이제 지대를 낮추거나 이제 통제를 하는 것 방법을 택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일단 소유하는 걸로 넘겨받아가지고 네. 그것들을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한테 임대 즉 소작을 주는 이제 이런 방식을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듣자 하니 일본보다는 조금 더 좀 미지근하게 온화하게 정책을 펼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미군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 토지 개혁이라는 거는 사회주의 정책인데 이거를 실시하는 게 맞나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당시 미국의 관심은 이제 소련군을 38도선 이북에 묶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38도선 남쪽 즉 지금의 대한민국 영토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이제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토지 개혁 이거 생각할 여력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 38도선 이남 조선 반도 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이 셋 중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우리나라? 당연히 일본이었죠. 왜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본토였고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도 수립이 됐었고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대한민국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 1945년, 46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38도선으로 나눠졌는데 이게 다시 하나의 어떤 나라로 독립을 할지 네. 아니 쪼개질지 알 수도 없던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더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토지 개혁은 일단 일본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으로부터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소식이 전해졌길래요? 북한은 이제 소련의 지원을 통해서 1946년 3월 달부터 토지 개혁에 나섰어요. 그래서 5헥타르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골자로 하는 토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상은 아니고 무상이에요. 그냥 가져가는. 무상으로 다 뺏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3헥타 이상에 대해서는 가져갔는데 북한은 이제 5헥타까지는 내버려뒀으니까 면적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5헥타 정도면 15,000평이니까 꽤 큰 면적이죠. 보면. 그래서 이제 북한 쪽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공산 정권에 대한 지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이제 남쪽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무상 몰수, 무상 분배 해가지고 나눠 갖자라는 요구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남한도 이거 압박이 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국무부는 1946년 이제 가을철에 이제 남한에서도 이제 북한과 같은 어떤 형태든 토지 개혁을 안 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 남한 쪽을 다스리고 있던 미 군정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던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이건 사회주의 정책인데 우리가 이걸 왜 해? 라고 이제 저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 이제 군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상황이 이제 원체 급박하게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47년 일단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들은 다 이제 국가 소유가 됐으니까 이 토지를 이제 먼저 나누자.
라고 해서 재분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작지의 한 10% 정도 수준을 사람들한테 이제 배분을 해주는 조치를 아쉬운 대로. 예.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네네. 예. 그래서 좀 기다리면 또 있을 거야라고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개혁은 1949년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드디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토지개혁법이 만들어진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처음 만들어졌던 국회에서 토지개혁법이 통과됐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이제 지주계급, 땅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하도 여론이 이제 심상치 않고 토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빗발치다 보니까 이런 법안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거는 너무 좀 과한 조치다라고 그래서 일단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했지만 이제 국회에서 이것들을 다시 이제 재결을 해가지고 법안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남한에서의 토지 개혁은 1949년 6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제 한 1년도 안 돼서 한국 전쟁으로 이제 곧 이제 중단되게 됐던 거죠. 근데 또 그 와중에 지금 북한군이 점령한 곳에서는 북한식 토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이제 한 50만 헥타 이상의 이제 토지를 대상으로 이제 무상몰수, 무상분배 정책을 이제 취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조치들은 이제 당연히 북한군이 쫓겨가면서 다 무효화됐고, 그래서 이제 다 불법인 이제 행위였던 거죠. 근데 이제 토지 개혁을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1952년부터 이제 토지 개혁 조치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이제 참조를 했던 거죠. 그래서 3헥타르를 상한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주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보상을 해준다, 채권으로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는 이제 동의를 했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빠져나갈 이제 구멍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토지 개혁을 실시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대규모 이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믿고 쓸만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명의 이전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너한테 2.5헥타르, 2.8헥타르 이런 식으로 쪼개갖는 거죠. 그래서 개혁 대상에서 이제 빠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작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개혁을 이룬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불법이에요. 땅을 가진 사람은 농사를 해야 되고 내 땅, 남의 땅은 나는 농사를 짓지 않고 남한테 빌려주는 건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했지만 이제 다시 이제 또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1970년대 후반이 되면 전체 농지의 한 25%는 이제 소작으로 또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개혁 조치를 통해서 이제 그 토지 개혁을 하고 나니까 1964년쯤 되고 나니 전체 농가의 한 70% 정도는 내 땅을 가지고 일단 농사를 짓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전체 농가 중에 한 절반 정도, 50% 정도는 이제 0.5헥타 미만의 토지를 이제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줄 땅이 많지 않다 보니까 농가 수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구가 가질 수 있는 땅은 상당히 작았던 제한적이었네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토지개혁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토지개혁 효과 어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100% 토지개혁 효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0년대 중반에는 이제 1헥타르당 쌀을 한 3톤 정도 생산을 했는데 1970년대 중반쯤 되니까 5.3톤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훨씬 많은 쌀을 이제 생산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이 정도 능력은 동남아시아 국가나 중국보다 한 2배 가까이 많은 생산량이었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 농촌에서 놀고 있던 많은 인력들이 이제 농사를 이제 짓게 되면서 고용해서 이제 많은 역할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증가한 소득이 이제 초기 제조업 부문에 생산되는 공산품, 뭐 각종 이제 크림이나 뭐 비누 뭐 치약 이런 것들을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이제 만들어 줬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대만보다 농업 부문에서의 이제 기반이 좀 약했기 때문에 이 농업 부문에서 만들어진 이제 부가 토지 개혁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산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이런 역할들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대만은 우리와 좀 많이 대조적이었습니다. 대만도 토지 개혁을 했겠군요. 네.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과거에 그 청나라 영토였다가 이제 일본이 식민지로 이제 제일 먼저 가져갔던 식민지가 이제 대만이었죠. 근데 이제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이제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권이 이제 대만으로 이제 도망을 오게 되는 거죠. 후퇴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뭐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뭐 100만 명 이상이 한 몇 달 사이에 넘어옵니다. 육지에서 이제 섬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600만 명이던 인구가 한 몇 달 만에 한 750만 명으로 확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의 대만 상황은 이제 일본이 많은 투자를 해놨어요. 이 대만은 우리보다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더운 지역이니까 쌀 농사도 잘 되고
그다음에 사탕수수 이런 것들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돈을 조선 총독부에 쓰느냐 대만 총독부에 쓰느냐 그러면 대만 총독부에 돈을 쓰는 게 효율적이죠. 효율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 인프라가 이제 잘 갖춰진 상태였고 특히 이제 쌀, 사탕수수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민지 시절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그 이전 시기보다 생산량이 이제 한 2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이제 통계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토지가 소수한테 이제 집중이 되는 현상은 어쩔 수 없었고 생산량의 70%를 이제 그 소작 그 대금으로 납부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던 상태였던 거죠. 거기다 더해가지고 수확량과 상관없이 미리 내라. 뭐 그다음에 최저 얼마 정도는 내야 된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착취하는 구조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생산량의 70%를 가져가면 아유, 농민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 불만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배하고 대만으로 도망왔던 장개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놔두면 여기도 공산화 된다라고 당연히 봤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1949년 명령을 내려요. 수확량의 37.5%만 가져가라. 한 절반으로 깎아준 셈이죠. 예. 그리고 1951년 일본인으로부터 압수한 토지를 이제 그 소작농들한테 판매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지대를 좀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던 토지를 그 땅을 좀 나눠주는 느낌으로 이것까지는 했는데 더 본격적인 토지 개혁을 하자니 이게 엄두가 잘 안 났던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미국이 나서서 장개석을 설득하고 압박을 합니다. 토지 개혁 좋지 않으면 너희들 좀 공산당한테 이길 수가 없어. 넘어간다. 예. 그래서 1953년 대만이 이제 우리와 똑같이 3헥타르를 넘어가는 이제 토지에 대해서 개혁 조치, 토지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땅에서 2년 반 동안에 이제 너가 돈을 얼마 벌어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이제 채권을 이제 받아가는 형태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땅을 그럼 이제 농민들이 이제 그 받아가야 되는데 이 농민들은 이제 10년 할부로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역시 보상은 채권이군요. 지주들은 어느 정도 손해를 보지만 농민들은 상당히 좀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로 변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던 거죠. 지주에게는 채권으로 보상을 하고 또 소작인들은 10년 할부로 땅을 구입하는 형태로 토지 개혁이 이루어졌잖아요. 이후에 대만 경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토지 개혁에 따라서 이제 지주들은 손해를 보고 그다음에 소작농들은 이제 이득을 보게 된 거죠. 부가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전체 GDP의 한 13% 정도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이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평평해집니다. 과거에 많은 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돈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돈이 없던 사람들은 좀 있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비슷한 자본을 소유하고 소득도 비슷해지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으로 되게 평평한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1950년대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쌀과 사탕수수 이런 것들이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 과일, 뭐 채소 이런 것도 한 2배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다들 자기 땅에서 열심히 이제 농사를 그래서 대만은 이를 수출해서 이제 외화를 벌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판 게 아니고 이제 농산품, 그다음에 농업 가공품 이런 걸 팔아가지고 이제 수출량의 한 3분의 2 정도를 이제 떼웠는데 이 대만 정부는 재밌는 거는 당시에 이제 쌀 이외에 이제 수출을 하는 것들을 다른 장목을 이제 개발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이 아스파라거스를 왜 재배로 권장했냐면은 이 헥타르당 쌀에 비해서 이 한 2,900배 정도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손이 필요하니까 이 중국 대륙에서 넘어와서 할 일 없이 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고용시킬 수 있는 거죠. 다시 노동력 자본을 투입하자 이런 거였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을 이제 선택을 했던 거죠. 지난 시간에 박사님께서 토지 개혁으로 농업 생산성이 올라가면 농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발전한다고 하셨잖아요. 대만도 그런 식이었나요? 네,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탕수수를 비롯한 이제 이 식품 가공 산업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제 제조업이라는 것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만의 특징은 뭐냐면 토지 개혁을 통해서 우리와 달리 이제 토지 자본이 이제 산업 자본으로 전환되는데 성공을 거뒀습니다. 즉 지주들이 이제 자본가가 되는 어떠한 이러한 과정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벌어졌어요.
토지 자본이 산업 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에 성공을 했다. 네. 이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보유한 지주들은 자신의 땅을 뺏겼죠. 네. 대신 채권을 받았죠. 네. 근데 이 당연히 채권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한꺼번에 이제 큰 재산이 이제 들어온 셈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은행에 놔둘까요?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뭔가 새로운 거를 투자하겠죠. 나는 이제 그동안에 앉아서 이제 그 지대를 받았는데 이제 네. 이건 안 돼. 그러면 건물을 사야 되나? 음. 뭔가 새로운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할 건가? 그랬겠구나. 예. 그런데 이제 그 농지는 살 수가 없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공업이나 상업에 이제 투자를 했던 거죠. 즉 농업에 땅에 묶여 있던 돈들이 이제 이 산업 발전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과정이 대만에서는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네. 사실 이게 이제 토지 개혁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네. 땅에 묶여 있는 자본을 유동화시켜서 산업 자본에 필요한 돈으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운이 없어서 이게 잘 되지 않았던 거죠. 네? 우리나라는 왜 뭐가 안 됐어요? 그 우리나라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한국 전쟁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벌어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1945년 물가를 100으로 놓으면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은 5863이니까 물가가 뭐 말도 못하게 뛴 거죠. 진짜 하이퍼 오브더 하이퍼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채권이란 건 고정된 이자를 지불을 하는 건데 이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말 그대로 이제 큰 손해를 이제 볼 그쵸, 수밖에 그냥 뭐 없는 거죠. 종이죠, 뭐. 예. 그리고 또 지주 계급들은 또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다 1차로 또 피해를 입는 계층이기 때문에 다 네. 도망을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이 생활비도 없고 하니까 이 가지고 왔던 이 채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가로 그냥 마구잡이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지은 돈은 다 생활비로 이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경제 부흥과 산업 발전에 사용됐어야 될 토지 자본이 그냥 어영부영 이제 소멸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아, 그러면 대만은 우리하고는 상황이 달랐던 거네요. 그렇죠. 대만은 일단 전쟁이 벌어지지 네, 않았죠. 않았으니까.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았어요. 왜냐하면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민당 정권을 이끌고 이 중국 대륙에서 공산당이랑 맞서다가 패배해서 왔는데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왜 졌을까를 반성을 해보는 거죠. 해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너무 높았다. 물가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많아졌고 결국은 이게 공산주의한테 패배하는 원인이 됐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물가 안정을 처음서부터 아주 국가적인 목표로 이제 내세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토지 개혁에 받은 대가로 받은 채권 가치가 잘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들은 이런 채권들을 적절하게 한 번에 팔든지 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지, 네, 또 투자를 하든지. 예, 그래서 공장 설립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주에서 산업 자본가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즉 그 땅 주인에서 이제 사장님으로. 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대만이라는 나라도 작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를 받아서 얻은 채권으로 산업에 투자하는 규모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규모 이제 기업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된 산업 구조가 형성이 됐고 지금까지도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보면. 그래서 대만의 주요 기업들 이제 어떤 분이 창립하셨나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대부분이 비슷해요. 지주 계급이 산업 자본가로 이렇게 변신한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흥미롭네요. 네. 아니 토지 개혁이 정말 큰 변화들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경제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토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토지라는 것들이 가장 큰 자본이죠. 근데 이 자본이 소수한테 집중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제 이런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제3세계 국가들처럼 저발전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쟁이라는 외부적 충격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기회를 이제 부여받았던 셈인 것이죠.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죠. 이제 공산주의와의 대립이라는 상황이 이제 제3권을 중시하는 미국이 오히려 토지 개혁을 강요하라고 네. 예, 나라들을 이제 압박을 하는 이제 상황이 됐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굽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 개혁이 잘 진행되었는지가 이후 경제 발전에 이제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이지만 보면 우리나라, 대만, 일본은 뭐 어떻든 간에 토지 개혁을 나름대로 이제 잘 진행을 한 셈이었고 이에 비해서 이제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토지 개혁에 이제 실패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재분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지금도 나타나는 많은 격차를 만들어낸 요인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잠깐 잊고 있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토지 개혁을 좀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로 예.
라데진스키? 예, 러시아 사람. 네네, 예. 이분 말씀하셨잖아요. 이분은 네네.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1950년 뭐 한국 전쟁 전후해서까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토지 개혁을 주도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1950년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 내 분위기가 이제 살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공주의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메카시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의 첩자 아니야? 쟤네 공산당하고 결탁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박해를 받거나 쫓겨나거나 심지어 이제 처벌받는 일들이 네.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데진스키 같은 경우도 1954년 본인이 근무하던 이제 농무부에서 이제 해직되는 일을 겪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쭉 가족 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3명의 여동생들이 여전히 소련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도 1939년에 소련을 잠시 방문했던 일이 있으니까 너 소련 첩자 아니야? 그래서 너 토지 개혁 이런 거 주장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내몰렸던 거죠. 그래서 라덴스키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남베트남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민들을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과거에 노하우를 인정받아서 이제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1975년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참, 그래도 이념이라는 게 참 뭔지 좀 허무하기도 하네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70년 전에 벌어진, 70년 더 전에 이제 벌어진 일들인데 우리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은 잘 사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경제 발전이 필연적이고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기보다는 이제 이런 외부적 요인, 그다음에 우연 이런 것들이 겹쳐서 사실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들을 또 이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다 보면 우리네 네. 인생처럼 국가 역시 이제 운빨이 최고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불평등한 토지 분배율을 가지고 있다가 네.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살짝 이런 마음 너무 못됐나, 너무 이기적인가? 약간 다행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2주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토지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의 경제 발전이 뭐 어떤 영향을 또 입었는지 네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토지 개혁 한 줄 정도로만 알았던 역사가 온전히 이해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최진영 박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